자, 6번째 모내기 글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치면은 절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12번의 강좌 중에서 6번째에 해당하는 강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은 그동안에 했던 거를 한번 쭉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개근하신 분도 있지만 한두 번 빠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볍게 그렇게 잡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선생님들께 강조한 것은 그 책을 쓰는 게 뜻밖에도 글을 쓰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죠. 힘은 들지만 글쓰기 공부보다 책 쓰기로 시작하는 공부가 더 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책에 대한 너무 고정관념, 편견, 이런 선입관들이 많아서 선뜻 책으로 접근하지 못하죠. 대형 서점이나 큰 도서관에 가면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책들이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늘 교과서나 참고서, 굉장한 역작, 노작, 역저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심지어는 베스트셀러를 떠올리다 보니까 내가 쓴 책이 내 욕심만큼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러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글을 쓰면서 사실 시험 점수만 받았지 무슨 원고료를 받아본 적도 거의 없는 형태다 보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책을 쓰거나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만 있지 사실은 별다른 동기부여가 그다지 없었던 거죠.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일단은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밖으로 내놔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뭐를 했나요? 1분간 글쓰기라는 걸 했죠. 1분간 글쓰기는 하나의 방법이죠. 가수들이 목을 풀기 위해서 가볍게 발성 연습을 하듯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단어 혹은 어떤 문장, 어떤 사진, 어떤 장면도 좋습니다. 어떤 영화의 한 장면도 이런 것들을 보고 순식간에 자기가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쭉 써보는 거죠. 그렇게 써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무한한 문장과 단어들이 있는데 그 내면에서 떠오르는 그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인간 의식과 무의식의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다. 내 가슴 속에서 떠오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중시 여겨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 또는 외국인이라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모국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생각하고 느끼니까 말을 하는 것인데 입으로는 나오는데 그게 글로 못 쓸 리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단서 하나를 달긴 했습니다. 문학적인 글쓰기의 경우에는 재능과 함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프로의 세계로 가려면 정말 프로 문인들도 중간에 절필을 선언할 정도의 그런 어떤 지난한 과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글쓰기 도서관으로 따지면 800번대를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사실은 엉덩이로 글 쓴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꾸준히 앉아서 쓰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800번대의 그런 작품들도 사실은 꼭 예술가들만 예술을 하는 게 아니듯이 우리 일상을 예술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데 다만 거기가 한번 발을 디디다 보면 이렇게 끝도 한도 없이 빨려드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난 5번의 강의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페이스북에 올려진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왜 안 쓰셨지 하는 분들도 그렇게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미 또
그 글을 여기저기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이렇게 기고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만 속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었죠.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 가을 피는 꽃, 겨울 피는 꽃 했습니다. 꼭 빨리 써야 좋은 것은 아닌데 우리 사회는 조급증이 있기 때문에 어느덧 다 젖어서 빨리 옆에서 주변에서 쓰면 그 친구는 우월하고 나는 열등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문제지, 사실은 모든 꽃은 아름답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책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확인까지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에서 이제 1분간 글쓰기를 변형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 응용하고 변형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하고 계신가요? 이게 단계별로 되더라도 계속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속 심화 반복이 돼야 됩니다. 모든 교육과정은. 그래서 그때 배웠는데 이미 지났으니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모든 기본 동작, 뭐 스트레칭 이런 거 보면은 항상 하잖아요. 운동 경기를 하기 전에, 본 경기를 하기 전에 준비 운동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처음에 배우셨던 것들은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연습하시고 자기만의 어떤 방법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뭘 1분 걸리냐? 난 3분도 되는데 5분도 된다 한다면 그렇게 자기한테 적합한 그런 방법을 찾으시고, 또 제가 직접 연습은 시켜드리지 못했지만 자기만의 필기구도 있고 자기만의 종이,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공간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을 찾으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찾으셨어요? 언제 나는 뭐 좀 생각이 잘 풀린다, 또 어떤 필기구로 어느 종이에 쓸 때 잘 생각이 풀리더라 하는 것, 또 편안하더라, 찾으셨어요? 예,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까먹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찾아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인사동에 갔는데, 인사동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서예 필방들이 있더라고요. 뭐 있죠. 근데 지하에 있는 어떤 필방에 소개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중에 전부 중국에서 온 박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매를 하는 집인 것 같았습니다. 가서 봤더니 종이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붓을 보면서 입을 딱 벌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붓이었습니다. 그 붓이 다시 그림을 그리는 붓, 그리고 글씨를 쓰는 붓은 아니고 다시 또 그 붓의 재질이라든지 붓의 용도에 따라서 계속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또 제조사에 따라서 또 나눠져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걸 언제 다 물어보나 하고 이렇게 보는 순간에 또 전각을 하는 데 쓰는 각종 돌들이 또 여기저기 또 많이 있었고, 보니까 글자 한자를 얼마나 다양하게 쓸 수 있는가가 책으로 묶여져 있더라고요. 기쁠 희자라든지 뭐 이런 하늘천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다양한 뭐 해서나 초서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지, 그것을 기존의 중국 문헌들에서 다 글자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묶어서 그거를 직접 쓸 수 있게 만드는 워크북 형태의 책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인터넷 서점에서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역시 한 절반도 넘는군요. 역시 한 이 정도 되는 분량, 길이가 이 정도 2배 정도 되는 그 지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분량이 전부 그 서예에 관련되는 책이었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책을 쓴다고 하면 관련되는 책들을 다 삽니다. 일단 그 분야 주제들을 다 사는데, 일본의 다시바나 다카시 같은 분들은 500권 정도를 사서 읽은 다음에 글을 쓴다고 그래요. 전방위적인 그 작가라고 불리는 일본의 저널리스트입니다. 집이 온통 책으로 이루어진 그 고양이 빌딩이라고 이름 붙여진 분인데, 그분은 500권의 그 관련되는 책을 최소한 읽고 쓴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50권 내지 100권만 읽으면 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500권도 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관련되는 책들을 다 사리라 하고 마음 먹었는데, 그
그건 인터넷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이었고 가서 보니까 각종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입이 딱 벌어졌을 정도다는 겁니다. 그건 현재 나온 책들이고 고서들은 또 뭐 다 살 수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그건 애초부터 꿈도 꾸지 않았지만 서예 관련되는 책들을 한번 다 사봐야지 하는 꿈은 그래서 접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회가 있다면 한번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눠서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관련되는 어떤 분야의 글과 책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신문 다 갖고 오셨네요? 네, 제가 확실하게 강조를 못 드려서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드렸는데 읽으신 분이 계시고 안 읽으신 분이 계십니다. 페이스북은 메신저가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금 글과 자료들 그리고 의사소통들이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더 강조가 될 겁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낸 메신저를 보셨나요? 페이스북에 이제 올려놓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뒤늦게 보내드린 거고 매주 신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종합 일간지를 가져오시고 매일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TV도 열심히 보시고 영화도 열심히 보시고 그래서 쓰기 위해 읽고 보고 이렇게 들으시라고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들이 생활화 될수록 좋다는 것이고 어떤 관심 분야가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그 분야의 책들은 다 한번 모아볼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들은 한 분야에서 100권을 넘어가는 책들은 참고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 사회의 지적 전통이 근대 이후로 쌓이지 않아서 관련되는 책들을 그렇게 많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문학 분야의 소설과 시들은 많이 있지만 그 분야 말고 어떤 주제 분야를 갖고 이를테면 학교 도서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은 300권도 안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 검색해보니까 거의는 한 400권, 500권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 도서관에 관한 책이 300권을 넘지 못하고요. 제가 92년도에 학교 도서관에 관한 책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봤던 책은 20권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사했던 거는 이화여대 도서관에서 이렇게 도움을 얻어서 복사를 했는데 쇼핑백으로 달랑 2개였어요. 두 쇼핑백의 복사물과 저서 20권 정도만 읽으면 더 읽을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과거에 또 78년도에는 제가 항공공학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 다닐 때죠. 그래서 관련되는 책들을 다 사보겠다고 했는데 2권 있었습니다. 2권. 제가 종로서적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은 2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진국 프리미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마음 먹으면 쓰실 만한 그 주제들은 책들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 분야가 많이 남아 있고요. 그 분야는 아직도 깊이 파들어가 있지 못한 형태입니다.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쓸만한 책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그런 분야들을 잘 메워주시고 더 깊이 파주신다면 여러 가지 보람과 재미를 다 얻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관련 분야의 책이라든지 드라마도 좋고요. 영화도 좋습니다. 드라마 비평가도 있고 영화 비평가도 다 있지 않습니까? 주간지들이 아직까지 살아남은 것들은 영화 관련 주간지들입니다. 다른 분야의 주간지나 이런 것은 다 거의 강매하다시피 이렇게 소화되고 있는 반면에 영화 잡지들은 아직 보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으로 여러 분야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발상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죠.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걸 드렸습니다. 그래서 1분간 글쓰기하고 사실상 유사한데 발상을 좀 더 분명히 하자 하는 뜻에서
됐고 이것은 광고 분야에서 이렇게 글쓰기 분야로 끌어온 것이죠. 그래서 떠오르는 대로 말하라. 한 4가지로 정리되지만 글쓰기에 필요한 거를 정리한다면 한 3가지면 충분합니다. 원칙은 4가지 정도인데 이런 글을 쓰는데 필요한 브레인스토밍은 떠오르는 대로 말 안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집단에서는 더더욱 좋습니다. 교실에서 해도 좋습니다. 교실에서 분단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좋은데요. 혼자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도 좋은데 평소에 브레인스토밍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고 떠오르는 대로 말하라 했고 그 다음에 뭐였죠? 남의 의견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창조는 평가는 그 다음이고 창조할 때는 자꾸 안 돼 하다 보면 나올 게 없다는 거죠. 진짜 도끼를 바늘로 만드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원래 고사성어는 다른 뜻이지만 어쨌든 쇠몽둥이를 갖다 바늘로 만들 수 있는 게 평가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다 하다 보면 유전을 발견해 놓고도 고급 휘발유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그 유전을 폐쇄해 버리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유전이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5주 동안 보여주신 그 모습을 관찰한 바로도 이건 굉장한 양질의 유전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일단은 머릿속에 있는 걸 다 풀어내시는데 그 풀어내는 방법의 발상법은 자꾸 평가하지 말라는 거고 대신에 뭐였죠? 3번째, 변형하고 응용하고 심화시켜라 하는 것이죠. 남에게 토다는 대신에 그걸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착안해서 또 다른 어떤 생각으로 변형 발전시키면 된다. 남이 못났다고 막 하면 그 사람도 입 달린 이상 너는 잘났냐 하는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창조하는 게 아니라 다 아주 무슨 고도의 어떤 평론가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뭐 그런 정도의 그 수준이 되지 않죠. 창조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어떤 들어가 있는 내공이 없는데 그냥 뭐 옆에 장기판에 동네 그냥 훈수꾼 정도에 불과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는 불언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사리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로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것을 응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역량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갖고 더 응용할 생각을 해야지 남의 의견을 엉뚱하다고 자꾸 뭐라고 그 정도밖에 못하는 식으로 폄하한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단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 다 중요하고 남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 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원을 갖다가 하나 그리는 방법을 썼죠. 그래서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발상법을 진행을 할 때 주제나 글감이나 제목 뭐 소재를 적어도 좋습니다. 소재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우셔갖고 자꾸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누구는 소재로 번역했고 누구는 제재로 번역했을 뿐 둘 사이의 차이를 따지는 것은 책을 쓰는데 또는 글쓰기 공부를 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요즘엔 그런 거 학교에서 묻지도 않습니다. 뭐 다음 시의 소재는 제재는 소재 따로 물어보고 제재 따로 물어보고 이런 것은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출발점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간단하게 종이 한 장에 원을 갖다 그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자꾸 이것을 놓쳐요. A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쓰다 보면 B, C, D로 나가거나 전혀 엉뚱하게 A에서 F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해법을 쓰시오 그랬는데 문제점만 쓴다든지 이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여기에 빨려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들을 쭉쭉 이렇게 써보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선 원을 중심으로 쓰는 것의 좋은 점은 여기에서부터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구체화시키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 부분에서 쓰려면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돌아오는 과정은 추상화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구체화하고 추상화하는 것이 사실은 읽기와 쓰기죠. 이게 읽기라고 한다면 이게 쓰기죠. 이렇게 물론 차원은 좀 영역은 다른 영역입니다만 우리가 구체화한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알아듣기 쉽게 풀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쓰기의 영역이라면 이것은 어떤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한마디로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제를 파악하고 글감을 파악하고 제목을 파악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글을 쓰거나 이거는 읽는 역할을 갖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쓴다고 하는 것은 읽기와 쓰기의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 없이 쓰기 없고 쓰기 없이 읽기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읽기와 쓰기를 뭐에 비유했죠? 그래서 제가 들숨과 날숨으로 말씀드렸죠. 들숨과 날숨으로 신진대사를 우리가 원활하게 하듯이 바로 우리가 쓴다고 하는 것도 누군가의 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써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써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읽고 쓰기를 계속 되풀이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쓰기가 약한 사람은 읽기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읽기가 약하면 쓰기에 대해서 도대체 쓴다는 게 무엇이냐 남들이 어떻게 썼느냐 그 쓰기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그것의 역순이 읽기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읽기 방법은 쓰기 방법이고 쓰기 방법은 읽기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읽기를 잘 못하는데 읽기도 싫어하는데 계속 읽기만 시키면 진짜 더 싫어하죠. 쓰기가 싫은데 계속 더 많이 쓰면 뭐 잘 쓸 수 있어 하는 것은 정말 재능이 그 안에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전문가들 수준에서는 그게 통하죠. 전문가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이 읽고 좀 더 많이 쓰고 좀 더 많이 생각하면 더 좋은 글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초보 수준에서 글을 쓰기를 공부하는 수준에서는 쓰기가 약하는데 계속 쓰기만 시켜야 될 이유는 없다. 더 많은 걸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쓰고 싶어집니다. 그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처음서부터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못 쓰시죠? 하고 제가 절대로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 딴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못 쓰시죠? 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기와 느끼기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생각하기는 이제 사고력이 되겠고 요거는 감수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하기도 이 사고력도 사실 따지고 보면 감수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한번 확인들을 했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좀 느끼는 감수성이 있어야 미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고력까지 가고 뭐 미적 속성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미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서부터 계속 사실은 우리가 근대 어떤 화에서 좀 파행적인 근대화를 겪으면서 식민지 시대를 겪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적 식민주의가 있죠. 그래서 외국의 이론들을 그냥 갖고 와갖고 무슨 뭐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거. 왜냐면 언어의 벽을 뚫고 이거 그냥 번역하기도 바빴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채로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감수성은 없는데 미학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발전은 없으니까 수입은 되는데 수출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인문학의 위기니 막 그러는데 사실은 인문학자의 위기죠.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발 인문학의 어떤 이런 학자들이 우리나라 발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남의 걸 가지고서 이 안에서 이러한 우물 안에서 지적인 식민주의로서 굉장한 수입업자로서 여기서 큰 소리를 칠 뿐이지 이쪽에 나가서 우리나라 발 어떤 인문학, 어떤 학문적인 이런 주류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아직도 유언한 듯 싶습니다. 여전히 인문학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문학자의 위기고
인문학은 늘 어려운 게 인문학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문학이 언제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언제 그렇게 배불렀는지.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자체가 요즘 인문학 얘기는 많이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이 감수성이 먼저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감수성, 느끼기 쪽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그것들을 서로 다른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로 갔을 때 여기에서 어떤 욕구도 나오고 어떤 이론도 나오고 정의도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무조건 사고를 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느끼기가 없는 천에서니까 서로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소통 가능합니다. 같은 외국 학자들의 이론을 수입한 사람들끼리는 그냥 나도 좋아해, 나도 누굴 좋아해 하는 식으로 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은 감수성의 부재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관련 속에서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될 겁니다. 각자 개인의 삶이 될 테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모습이 될 테고, 이게 국가를 넘어서 국가와 어떤 지구촌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가고 있지는 못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늘 생각할 때 주제를 먼저 하고 계속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는 연습을 계속 되풀이 하시라는 것이죠. 중심을 잃지는 말자, 주제를 잃지는 말자는 겁니다. 1분간 글쓰기하고 다른 점은 그거죠. 1분간 글쓰기는 무조건 떠오르는 대로였고, 내 안에 있는 걸 내 바깥으로 내놓으면 되는 거였다면, 이제는 주제를 분명히, 글감, 제목, 문제도 좋습니다. 뭐든지. 난방 열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아파트 난방비를 줄이자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아파트가 외관이 좀 허름해졌다든지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아파트 난방비를 줄이자는 게 주제였다면. 근데 엉뚱한 얘기들로 많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중심으로 해서 구체화시키고 추상화시키는 연습들을 많이 하자 했고, 이런 것을 그래서 통해서 한번 글쓰기 연습도 했죠. 그래서 팔레트처럼 이것을 활용을 하자.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냥 무조건 원고지에다가, 무조건 그냥 화면에다가 직접 모든 걸 쓰려고 하지 말고, 대가들도 그러하듯이 반드시 팔레트를 하나 들자. 옆에 종이를 한 장 들고 이 종이에다가 자유롭게 메모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활용하자 하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활용하는 방법들은 차츰차츰 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연습들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이걸 통해서 한 단락 한 단락 써가는 것을 연습하셨죠.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사실은 한 덩어리의 그 통일된 생각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글의 통일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갈래로 쭉 써지는 것을 글의 통일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통일성을 갖춘 그 의미의 덩어리, 문장의 덩어리를 단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단락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단락을 나눠서 쓰자라고 했을 땐 사실 막연하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 과정이 생략된 채로 단락을 나눠서 써라. 실제로 단락을 나눠서 쓰지 않으면 모든 현상 공모나 이런 데에서는 다 떨어집니다.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분명히 들으십시오. 모든 현상 공모에서 냈는데 문장이 안 끊긴다. 그럼 이건 A, B, C로 한다면 이거는 F로 놓습니다. 그냥.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 400편 정도를 이렇게 놓는 게 과연 혹시라도 진흙 속에 진주가 파묻혀 있지 않을까 해서 심사위원들이 양해를 구해서 이런 식의 거를 선생님들이 여기서 보시고, 이거는 이제 뽑는 거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AA로 가는 방법들을 찾는 거고, 그 중에서 다시 AA인데 모든 현상 공모는 사실 요것만 잘 뽑으면 그 다음에 문제는 없어요. 그 대회를 대표하는 가장 최고의 그 글만 뽑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역시 아이들이고 또 여러 가지 배우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괜히 봄에 피는 꽃 찾는답시고 겨울에 피는 꽃을 죽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긴 합니다. 그러나 대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쉽게도 나중에 탈락을 하지만 요 F로 이렇게 단락이 구별되지 않은 것을 F 부분으로 이렇게 완전 제외하는 것이 과연 진짜 진주를 진흙 속에 버리는 거 아닌가 해서 양해를 구해서 한번 해봤는데 한두 개 정도, 한두 편 정도가 C나 B 정도로 갈 정도입니다. 절대 여기에서 A 이런 정도의 사고나 AA 이런 정도의 수상권에 들어가는 글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분 중에서 세 분들은 여기에 참여하고 저는 F로 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서 꼼꼼하게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자기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에서 문장과 문장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숭이 뭐는 빨개 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빨가면 사과하고 사과하는 말이 뭐 하면서 쭉 갈 뿐이지 자기가 지금 뭘 쓰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락이 나눠져 있지 않다? 이거는 최악이죠. 또 버릴 수 있는 글들이 뭐냐면 산문인데도 불구하고 한 문장 한 단락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쓰기 급한 겁니다. 그리고 조급하기도 한 거죠. 이쪽은 끝까지 쭉 써내려가는 끈기라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얘기해주면 금방 바뀝니다. 이 경우에는 정말 주의 산만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갑니다. 가다 말고 이쪽에 또 생각나고 생각나기 뭔가 또 잊어먹을까봐 또 여기서 앞으로 가서 쓰다가 또 중간에 생각은 끊기고 이런 글들입니다. 이런 글들은 다 증상은 이게 조금 낫긴 하지만 많이 낫죠. 이거보다는 많이 낫는데 이쪽 부분인데 머릿속에서 이제 단락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단락을 아무리 나눠서 쓰라고 해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단락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이제 중반기인데 중반기하고 후반기에 걸쳐서 이 팔레트를 좀 더 심화시키는 어떻게 하면 이 글쓰기, 책쓰기 팔레트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들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제에 집중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풀어나가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나갈 때 그러면 이 구체화시키는데 어떤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놓으면 다 생각나는데 어느 경우에는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축을 갖다가 펼쳐 놓으시죠. 6개의 축. 뭐죠? 네, 육하원칙이라는 축을 펼쳐봐라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6갈래의 축들은 언제 어디서 그것이 다 시간과 공간과 주체를 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해서 6갈래를 일단 깔아놓으면 어떤 글과 어떤 책, 어떤 주제, 어떤 글감이든지 기본적인 것은 깔려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신문이라는 매체이기 때문에 신문 기사가 육하원칙을 선호하는 것이지 신문 기사만 육하원칙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게 왜 원칙이 되느냐? 우리의 삶에서는 이 6갈래 정도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만만하고도 일반적인 이야기고 이 6갈래를 다 얘기하는 것조차도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운 다 알고 싶지 않은데 꼭 6갈래로 다 신문기사가 진짜 육하원칙에 다 충실하게 써있으면 그거 안 읽습니다. 사람들은 제목만 읽기도 하고 아예 신문 자체를 안 읽기도 하는데 한 문장 안에 육하원칙이 다 있는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보십시오. 그거 답답해서 못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6갈래는 늘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는 6갈래의 방향이라는 점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육하원칙을 얘기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발상법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육하원칙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 육하원칙을 통해서 이 다각도의 그 사고를 펼치되 다시 심화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육하원칙을 응용하고 변형하시려면 다시 여기에서 공간에서 다시 육하원칙으로 또 나가고 이게 한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한 방법은 뭐죠? 네. 여기서 언제면 언제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면 계속 어떻게 할 때 열심히 그럼 뭘 어떻게 해야지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더 계속 질문에 해서 더 이상 답하기 어려울 정도로까지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단계를 파고 들어가면 그것이 심도 있는 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변에 최소한 6가지를 깔아놓으면 그것은 다면적인 글이 되는 거죠. 다각적인 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일단은 쫙 펼쳐놓고 그 중에 선택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얘기를 드릴 테고요. 이 6하원 그래서 더 활용을 갖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그 시간도 이렇게 절약을 할 겸 선생님들께 첫 장을 드렸는데, 그 두 번째 장을 이제 드리기에 앞서서 한번 이거 해볼까요? 브레인스토밍 이제 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가운데 브레인스토밍 주제를 하나 드릴게요. 가운데 동그라미를 하시고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주제를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조금 어렵죠? 그냥 어떤 것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이 아니라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주제를 브레인스토밍 해보시라 이것. 이게 한 차원 더 높은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에 답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시 출제해 보세요 하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제가 연습을 3가지 드렸고 아이디어라고 했을 때 그 아이디어를 그런 연습을 더 쓰시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연습에 대해서 답하는 게 아니라 연습 문제를 또 내봐라 하는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을 했다면 뭘 갖고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으면 좋을까 했는데, 우선 예를 떠올려보죠.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팔려면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 웬만한 광고학 책에는 다 있는 주제입니다. 웬만한 논리학 책에는 3단 논법 책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크라테스가 항상 죽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럼 결론 뭡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항상 그런 3단 논법 할 때마다 죽어주는데, 그것처럼 브레인스토밍 얘기할 때도 보면은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팔려면 이런 게 맨날 나오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주제들을 한번 쭉 더 펼쳐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을 했지만 아예 더 한 차원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펼쳐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게 브레인스토밍 할 만한 주제일까요? 뭐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양말을 팔려면 이런 것도 있고, 외국인이 한식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또 뭐 시흥을 사랑하게 만들려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시흥을 사랑하게 만들려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주제들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이제 쭉쭉 펼쳐보세요. 제한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머릿속에서 이건 안 돼 하고 빼놓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안 돼요. 브레인스토밍 하시다 말고 이건 안 되겠지 하시면 안 돼요. 주제에만 맞으면 됩니다. 주제에만. 자, 정확히 5분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떠올리면 되는데, 어쨌든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주제라는 요걸 벗어나시면 안 돼요. 옆에 여백이 있으면 여백 밑으로 쭉쭉 뽑아오셔도 돼요. 굳이 뭐 옆에 이렇게 다 붙여 있을 필요 없이요. 팔레트입니다, 지금. 잠깐 쉬시죠. 네. 5분 드리겠다는데 벌써 10분이 지나갔어요. 하다 돌고 사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사진은 왜 찍냐 궁금하시는 분은 페이스북에 안 들어오신 분들이죠.